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 도착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원 등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현지 시각으로는 16일 낮 12시쯤 캐나다 캘거리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항 도착 행사에 이어 곧바로 캐나다 방문 첫째 날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7개국인 G7 회원국들과 정상회의에 앞서 우리나라와 함께 초대된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를 출발할 때보다는 마칠 때 국정 지지율이 높아졌으면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취임 첫 주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G7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언급해서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원래 G8이었던 회의체에서 러시아를 쫓아낸 건 큰 실수였고 중국의 G7 참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규 특파원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휴양지인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최국 정상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각국 정상들을 맞이합니다. 이어진 공식 회의에서 카니 총리는 지금 시점을 중대한 전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동 전쟁과 무역 갈등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이 커졌다는 겁니다. And we're gathering at one of those turning points in history. I think we all recognize that turning point where the world looks to this table for leadership. 가장 먼저 캐나다와 양자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부터 러시아를 언급했습니다. 원래 G8이었던 회의체에서 11년 전 러시아를 쫓아낸 건 큰 실수였고 러시아가 회원국이었다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Putin speaks to me. He doesn't speak to anybody else. He doesn't want to talk because he was very insulted when he got thrown out of the G8. As I would be, as you would be, as anybody would be. He was very insulted. 중국을 G7에 참가시키는 건 어떤지 질문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Why not have China here, the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Well, it's not a bad idea. I don't mind that. If somebody wants to suggest China coming in, I think we suggest. But you want to have people that you can talk to. 트럼프 대통령이 LA와 뉴욕의 불법 이민자 대응을 거론하며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카니 총리는 질의응답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더 늦기 전에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를 중동에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국영 방송국을 폭격하는 등 중동 긴장이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G7 회의 참석 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앞서 제시했던 60일 시한에 합의를 했어야 했다며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They have to make a deal, and it's painful for both parties. But I'd say Iran is not winning this war, and they should talk, and they should talk immediately before it's too late.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군사적으로 개입할 거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What would it take for the U.S. to get involved in this conflict militarily?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We'll see. 하지만 미군의 군사력은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병력 5천 명, 전투기 등 60대 이상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베트남에서 중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중급유기 30여 대도 유럽과 중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휴전과 함께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스라엘의 공격에 가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제스처로 보이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확전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이 휴전과 핵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했고요.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핵협상 복귀와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희망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1.66% 하락한 배럴당 71.7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5% 내린 73.2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수출 허브인 카르스 섬을 공격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Any kind of conflict going on in the Middle East, or particularly if it escalates, is going to lead to rising oil prices, which will lead to inflationary pressures in the U.S. 이런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6월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을 기록해 전월에 마이너스 9.1은 물론 예상치 마이너스 5.9보다 훨씬 내려갔습니다. 경기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뉴욕 제조업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미국 제조업 기업들은 관세가 부과되면 원자재와 중간재 비용이 올라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 앞으로 공급은 물론 고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G7 정상회의부터 국내 경제 상황까지 오늘도 짚어봐야 할 경제 이슈가 참 많습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캐나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회동도 있고 논의도 있을 텐데 역시 관심사는 트럼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들 오갈 걸로 보십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 외교적 성과를 추구하려는 이제 노력이 있을 텐데, 또 이제 인플레이션 간축법 국내 기업들에게 굉장히 이제 영향을 줄 거고,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등 이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협상 선제 조건을 마련할 이제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 투자 확대랑 공급망 협력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선점하려는 이런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동맹, 한미가 경제 동맹이고 전략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회동 여부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회동이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비선형 외교 스타일 때문에, 그래서 공식 비공식 모두 이제 대비하는 이제 이중 트랙 전략을 택하고 있고요. 이제 이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리더십하고 전략적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협상 카드를 꺼내 들어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보시면 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제 핵심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하고 IRA 법안 관련에 대한 보완 협상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 세 번째는 농축산물 및 에너지 관련에 있어서 미국의 수출 확대,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 요구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IRA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에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랑 배터리 공급망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 주요 기업이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 거가 이제 보면 투자액을 보면 연평균 30조 원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한국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기여 국가
하겠다라고 강조하는 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유력한 카드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이제 한국에 확대하기를 원하고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 확대, 그다음에 미국 국방산업과의 공동 투자 같은 이제 요구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데 이게 이제 한국이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협력 간 균형을 조율하냐 관건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농산물 수입 확대라든지 셰일가스 구매 확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동적인 협상 전략을 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8일입니다. 이제 정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돌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 유예 기간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제 3주밖에 안 남은 게 사실인데요. 이제 원래 이게 유예 조치가 어떤 뭐 시간을 딱 협상하고 그때부터 유예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시간적 장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그래서 연장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네. 이제 조건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성과를 거래적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느냐, 농산물을 수입하느냐 또는 기술 협력 등에서 가시적인 제한을 하느냐 이러한 조건을 잘 해야지만 연장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봐도 이제 EU 또는 일본하고 이번 이제 일기에서 자동차 관세 유예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또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이 주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유예 역시 연장이 목적이 아니고 한국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미리 보려는 이런 카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시간 타임라인에 쫓기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역제안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동으로 한번 가보죠. 중동과의 무력 충돌이 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간밤에는 거의 다 반등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금요일 날 보니까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금융시장에는 큰 리스크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제한된 변동성을 보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많은 하락은 없었고 조심스러운 약세가 있었지만은 보면 기술주는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중동 불안 자체가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긴 했지만은 미국 내 석유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봤다고 보고 아직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아주 일시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지금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수익의 이제 전망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정학적인 불안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미국 내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건조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자 심리가 여전히 리스크를 선호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봉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국제유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전면전으로 악화가 돼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30%가 이제 통과하는 석유의 대동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이제 무력 충돌이 격화돼서 이제 해협이 봉쇄되면요.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이제 이러한 파장이 전 세계 에너지 물가 급등을 불러일으킬 게 확실하고 이제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유, 항공, 운송, 제조업 전반에 있어서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물류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해운 보험료가 또 폭등할 거고 그래서 또 그 해운사들이
외부의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운송 비용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증가하게 돼서 이거 결과적으로 수출입 단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악화에도 영향을 기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르고 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가계 부채가 부담 그다음에 이를 통한 경기 둔화를 동시에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한 중동 이슈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걱정되는 상황이긴 한데 호르무즈 봉쇄나 폐쇄 같은 것들은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적은 없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중동 사태의 여파가 아직 전부 다 반영되기 전인데 이미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에 1,700원을 넘었다고 해요. 참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면서 오를 때는 기가 막히게 빨리 오르는데 유류세 인하 결국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1,7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유도 같이 오르고 있는 예. 상황인데 3개월 연속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제 연장됨에 따라서 휘발유는 법정 최대치인 10%를 인하하고 경유 및 LPG 부탄은 한 15% 인하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고 운송 물류 비용 부담을 이제 낮추는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다면 현재 휘발유 값은 1,900원대에 근접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조치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행하기에는 고민이 필요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유류세가 정부 재정의 주요 세입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인하 연장을 하게 되면 세수 부족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전환 정책하고도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하고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추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의 핵심은 아무래도 민생회복 지원금일 텐데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큰 틀이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늘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을 상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업이 민생회복지원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이 확정됐는데요. 이게 이제 물가 상승하고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네. 보시면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여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일반 국민한테는 15만 원씩 주어지고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그러니까 90%는 10만 원 추가 지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지고 소득 역진성, 즉 소득이 낮을수록 예, 알겠습니다. 세금, 네. 예, 이런 것들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살펴보고 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알바니즈 호주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는 남아공 대통령과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죠. 우리의 관심은 트럼프 그리고 이시바 총리 언제쯤 만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오늘은 초청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알바니즈 호주 총리와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수님과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보편이지만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게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가 네. 한쪽에서는 정말 경기에 도움이 된다. 반대쪽에서는 이게 다른 지역의 부를 빨아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경기연구원이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 막 지역 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면은 1원당 1.37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진다. 그다음에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비 증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지역 화폐나 소비 쿠폰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게 유효 기간도 제한할 수 있는 상황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소비 촉진하는 정책적 소비 타이밍 조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처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수령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쿠폰을 적용하는 동네 상점 간에도 가맹 여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를 유통하는 관리 비용이 또 따로 들게 되거든요. 또 불법 환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그 실시되는 거가 아니고 특정 지역에 실시됐을 때는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여력을 특정 지역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논란도 존재하긴 한데 이제 전국적으로 소비됐을 때 이게 가맹점 사후 관리 예, 정교하게 그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를 같이 병행을 해야 지역 화폐 방식의 이제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 소득주도 성장 같은 대규모 경제 실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부작용 없도록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장 보러 가면 달걀 값이 정말 비싸요. 한 판에 저희 동네에서 뭐 8,000원 이렇게 하던데 굉장히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네네. 걸 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산란계 협회가 매주 이제 고시 가격을 발표를 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따라 가지고 산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달걀값이 이제 결정이 된대요. 네. 근데 이제 예. 이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가격 담합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기능을 했는지 이를 조사하는 게 이제 쟁점이고요. 네. 만약에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사실상 강제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은 이게 공정거래법 19조 이제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인상하는 이제 묵시적 카르텔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예.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이후에 새 진용을 갖춘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이 오늘 처음으로 만나 앞으로의 전국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같은 원내 사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 앓던 지병이 나빠져서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SUV가 상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전신주를 충돌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들 유서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SUV 차량이 뒤집힌 채 건물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가게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골조도 휘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용인시 기흥역 인근에서 SUV가 상가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와 가게 직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전 그냥 상가 그 매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앞에가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SUV라는 것밖에 못 알아볼 정도예요. 경찰은 좌회선 차로에 있던 SUV가 직진해 2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튕겨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한편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구저읍 평대리에서 오토바이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천강에서는 물놀이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은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남학생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 그리고 장소 물색같이 특검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특검 수사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관련 내용들 허주연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요즘은 짚어봐야 될 사법적인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3명의 특별검사 지난 12일 밤에 임명이 됐는데 지금 구성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8명 추천을 마무리한 상황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 특검 진행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특검이 지금 준비 기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 특검이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특검보라든가 파견 검사 그리고 특별수사관 이런 인력을 구성하고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장소를 선정하는 것,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특검보라고 하는 지위는 특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역할로서 이 특검 내에서 2인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실상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명의 특검보를 둘 수가 있고 나머지 2개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서 가장 먼저 2배수, 그러니까 8명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절차로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구성되는 속도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의 G7 회의 일정상 출국해 있는 상태지만 5일 안에 상당히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4명이 임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특검들도 지금 일부는 대한병협에 추천 요청을 한다든가 일부 인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후에 이 나머지 특검들도 모두 특검부를 임명을 하고 나면 추가적인 어떤 수사 인력을 꾸리고 사무실을 선정해서 다음 달 초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내란 의혹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검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 임명 이후에 발빠르게 검경수사팀을 만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대검찰청에 9명 인력을 파견 요청했다고 하는데 현재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의 합류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해야 할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조사 대상이 상당히 방대하지만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일부는 또 기소돼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특정은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기존의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지도부로서 충원을 해야지 그 이후의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지명 후에 가장 처음 한 일정으로 검찰 비상계엄본부 특수본을 이끄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9명 추천 요청을 한 명단에도 김종호 남부지검 2차장 검사, 이 사람이 지금 특수본에서 내란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분이거든요. 이 분을 포함해서 지금 특수본 소속검사 3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기존 어떤 수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 특정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에 특화된 수사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사 능력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봐서 9명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60명까지 검사를 최대한 둘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특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최장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특검에서 조사할 의혹들도 많은데 변수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호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특검이 지금 출범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또 최강경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뭐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될 부분은 맞는데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다른 부분들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사실관계 또는 대면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핵심 피의자를 마지막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전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대면 조사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상태가 악화돼서 계속해서 이번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 발부 집행,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신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 구속영장의 어떤 발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피의자의 상태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인신을 구속을 하는 어떤 구속영장이 서류 심사만으로도 발부가 설령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집행하는 데는 또 피의자의 상태의 호전도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병원 입원한 곳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방문 조사 형태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서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소환해서 대면 조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으로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만을 대상으로 지금 16개 분야의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태의 호전 여부를 좀 기다렸다가 원칙적으로는 소환 대면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여러 가지 카드를 고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관련된 의혹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여사가 샤넬백을 다른 가방과 또 신발로 교환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수수와 청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수사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신발로 교환했다라는 것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신발은 사이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방은 누가 쓰는지에 대해서 좀 특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이 누구를 위한 신발이냐를 어느 정도 그 대상을 압축시켜서 특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뭐 가방이든 신발이든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유모 행정관이라든가 아니면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다고 알려지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이 교환 과정에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교환해간 신발이 김건희 여사가 평소 신는 치수와 동일하다라고 나온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이 청탁 물품들이 전달이 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한층 그들의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증거로서 기능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현금화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직접 전달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보통 그 키의 신발 사이즈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실물 신발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직접 그걸 받았다라는 완벽한 증거가 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즈가 일치한다고 나온다고 하면 의심이 짙어지고 의혹의 설득력이 더해져서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같은 거네요. 어쨌든 다음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7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최측근 보좌관 같은 군 관계자 2명이 증인대에 섰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도 나왔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의 증언과 메모 공개 그리고 녹취 공개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엄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비상계엄 이후 이틀간 김 전 장관의 행적과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사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불러서 신문하는 절차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육성 녹음 파일이 재생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비상계엄 직후 이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화상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서 임무 수행을 했으나 중과부적,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육성 녹음 파일로 재생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 전 보좌관이 직접 증언도 했는데 검찰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와서 국회에 몇 명이 투입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답변을 우물쭈물하다가 500명 정도 투입됐다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 봐라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투입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렇죠. 직접 예.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 목적이었고 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에 이르지조차 못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나오는 중과부적이라는 용어라든가 1000명의 인원을 투입했어야지 이런 말들은 질서유지 목적으로 소수의 군인만 투입했다는 내용과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김 전 보좌관의 증언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판정에서는 배치되는 증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윤 전 대통령 또 지난 6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반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박한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6차 때처럼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원래 피고인도 직접 개입을 해서 반박을 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이 나서서 반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지난 기일에도 그렇고 이번 기일에도 그렇고 반박한 내용들이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게 진행이 될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을 지금 모든 사령관들이 거의 증언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을 투입하라는 내용이라든가 그 군의 숫자라든가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한다. 특히 피고인이 나서서 반박을 한다는 것은 재판부로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라는 인상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를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유효한지는 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한 번 더 고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끝으로 이번 이슈 이것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불법이라면서 이걸 거부했어요.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26일에 김용현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건 없이 그대로 풀려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뭐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를 하거나 관계인을 만나서 특히 증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실무상 이런 경우에 직권으로 조건을 붙여서 보석 결정을 해서 빨리 보석 석방을 해버리면 허가 없이는 출국을 금지도 할 수 있고 사건 관련 인물 접촉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를 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내라 이런 조건을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보증금 1억이 붙어서 보석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 굉장히 이 피의자 모습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만료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잠탈하고 있는 그런 결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부당하게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보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유로운 석방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혐의 재판 중인 인물 상당수인데 이들이 대다수가 1심 구속기한 만료 다가온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같은 판단 내리겠습니까? 좀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실무적으로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관련 인물들이 추가 기소된 인물이 없거든요. 네. 물론 검찰이나 수사기관 측에서는 특검 출범을 염두에 두고 추가 기소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 그 어떤 이유로도 사실상 추가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재구속을 하거나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같은 혐의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석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대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사법적 이슈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 아침 충청과 경북 북부 쪽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다소 끼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무더위와 소나기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린 뒤에는 습도까지 높아져 날이 무척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아침엔 지금도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나오실 때 반소매 차림하셔도 무리 없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소나기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9도, 대전 2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전주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 낮까지 내륙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볕이 무척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17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